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시나요? 저는 조금 달라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극명하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은요. 사연자님이 알고 보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할머니입니다.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할머니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이죠.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남편은 진작 먼저 보냈고요. 아들들은 둘 다 뭐 딱히 효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효자도 아니에요. 물론 첫째는 속을 좀 썩였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속 썩이는 건 없었죠. 둘째는 다니던 회사에서 애를 해외로 발령내는 바람에 지금은 지 처자식들이랑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게 벌써 5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재작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이렇다 할 고위직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그냥 빠듯해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빚 없으면 먹고 살만 한 거죠 뭐. 부부 사이는 참 좋았어요. 남편이 절 많이 아껴줬습니다. 고만고만한 월급으로 아들 둘 다 잘 키운 걸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 시대 사람 같지 않게 참 다정했었는데 아들들은 그 점은 안 닮은 것 같아서 슬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둘째는 좀 다정한 편이었는데 첫째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그 자체거든요. 둘째는 장가도 일찍 가고 데려온 며느리도 참 참했습니다. 지금도 때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냐며 전화도 오고 주기적으로 집에 건강식품이다 옷이다 선물을 보내와요. 첫째는 취직이 늦게 되는 바람에 결혼도 늦게 했는데 40이 넘어서 했어요.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결혼한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지라 거슬렸던 몇몇 부분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큰며느리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남달랐습니다. 뭔가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시댁이 될 집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 빈손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러려니 한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옛날 사람인지라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닙니다. 집은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물었을 땐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해주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와 살자. 큰아들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도 없고 제가 가진 재산이야 뻔하니 좁고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크고 위치도 괜찮은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는 게 낫다는 게 아들의 판단이었겠죠.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군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다음에 왔을 때는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른이랑 같이 사는 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좋죠 뭐. 나중에 보니 같이 살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집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큰아들이 말하면서 설득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 처지에서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며 설득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참 섭섭한 말이긴 합니다. 마치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대신 결혼식을 크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큰며느리 말에 결혼식 하라고 돈을 제 기준에서는 꽤 많이 주긴 했어요. 며느리는 그마저도 부족한 듯 입을 삐죽였지만요. 삐까뻔쩍했습니다.
지인들, 친척마다 한마디씩 할 만큼요. 솔직히 둘 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식 뭐 자랑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예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지들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뭐 어디 무인도로 가야 된다고 해서 돈을 보태줬어요. 다 늦게 가는 신혼여행인데 한이라도 풀라는 마음으로요. 주위에서는 그 나이에 결혼하면서 다 늙은 부모한테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까지 받아가냐 했지만 뭐 우리 애가 늦게까지 취업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생각에 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긴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마주치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며느리는 집에 잘 없었어요. 밥은 거의 집에서 먹지 않거나 배달 음식을 먹었고 청소는 원래 보이던 자리는 제가 했으니까 자기들이 지내는 방만 알아서 하면 됐습니다. 빨래도 자기 옷은 따로 쓰는 세제가 있다고 따로 돌리더라고요. 생활비는 받았어요. 주위에서도 무조건 생활비는 받으라고 했고 아들도 같이 사는 대신 생활비는 드린다는 게 처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포함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것들은 아들이 고지서를 확인하고 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그냥 안 받겠다고 했어요. 괜히 나중에 무슨 소리 듣기도 싫고 그 편이 저도 마음이 편해서요. 이러면 다 늙은 노인네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안 받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좀 숨겨둔 돈이 있어요. 남편이 몹슨병에 걸려 한참 투병 중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예전에 사둔 땅이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처분해서 당신 계좌에 넣어놨어. 그리고 보험도 세 군데 들어둔 거 다 당신을 수령인으로 해뒀고 애들한텐 보험 하나만 있다고 했고 그거 네 엄마 죽을 때까지 쓸 돈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괜히 뭐 달라 그러지 말라고 해뒀어. 그걸 왜 꼭 애들한테 비밀로 해요? 당신이 요즘 애들 몰라서 그래. 부모한테 목돈 있다는 거 알면 싸움도 나고 나중에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니까. 당신도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나중에 당신 죽을 때 알아서 정리해서 애들을 주든 말든 해.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간 돈은 대충 20억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아들들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1억 남짓 되는 돈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생활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은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큰며느리를 보고 겪으면서 그렇게 하길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큰며느리는 가면 갈수록 정말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그마저도 늘 모자라다 징징거렸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있었거든요. 오로지 자기가 밖에 나가서 놀고 먹고 쇼핑하는 데 다 썼어요. 그러면서 매번 돈이 없다 거렸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밥 한 끼만 먹어도 3만 원은 그냥 나가. 친구들이 사주면 나도 한 번씩 사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는 턱도 없다니까? 지금 주는 생활비도 최대치로 주는 거야. 당신 내 월급 얼마인지 봤잖아. 아, 짜증나. 우연히 둘이 싸우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나들은 늦깎이 신입사원에 취직한 회사도 중견기업이긴 해도 큰 회사는 아니라서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150 정도는 생활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도 자기가 먹고 쓰는데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매일매일 외출해 배달 음식을 먹는 거 보면 그럴 법하긴 했어요. 집에 매일 와 있는 택배들만 봐도 말이죠. 어느 날은 택배가 문 앞에 가득 쌓여서 대문을 제대로 못 열 뻔했던 날도 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많이 시켰냐 물었더니 툴툴거리는 말투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옷을 좀 샀다고 하더군요.
제가 작은 방 하나가 이미 옷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있는 거나 좀 버리고 사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버릴 건 또 없다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시냐고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봐야 고쳐지기는커녕 늙은이 쓸데없는 간섭질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배달 음식에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라도 제때 버리라고 했더니 그것도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지간히 깔끔 떨어댄다 중얼중얼 거리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맨날 나가다가 한동안 안 나가길래 물어봤어요. 요즘은 안 나가니? 돈이 있어야 나가죠. 친구들 약속 거절한 것도 한두 번이지. 돈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매일매일 만날 친구가 있어? 제가 인간관계가 좀 좋아서요. 어머님도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하루 종일 집에 콕 박혀서 심심하지도 않으세요? 혀를 차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집에 자주 붙어 있으면서 크고 작게 마찰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님, 국이 좀 짜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짜면 살도 찌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좀 싱겁게 만드세요. 아, 노인분들은 미각이 좀 둔해진다던데 그래서 잘 못 느끼시나? 보통 저런 말을 어른에게, 그것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하나요? 저는 진짜 난생 저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대먹지 못한 아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말을 생각보다 더 버릇없이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더 염치도 없고 못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소리를 꽥 지르길래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방에 있다가 나가보니 널어둔 빨래를 보면서 경악을 하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고 빨라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 저거 말하는 거면 면이고 뒤에 보니까 세탁기 돌려도 된다는 표시 되어 있던데. 이게 얼마짜리 티셔츠인데 세탁기로 돌려요. 목 부분 다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미리 빼놨어야지. 왜 빨래 바구니에 넣어놨어? 어머니가 보는 눈 없이 무식하게 한 번에 다 세탁기 넣은 걸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무식이라니.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네 빨래는 그럼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빨래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요새는. 원래라면 저도 그냥 또 말을 저렇게 막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욕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저도 좀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건 너도 마찬가지지 않니? 제 말이 또 틀린 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자기도 마찬가지면서 자기 빨래도 하나 안 돌리고 있었던 걸 나무라자 입을 앙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돈 안 벌고 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 나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라고는 네가 먼저 말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말하니 입을 꾹 다물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방으로 가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 식사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던 일이 그게 좀 커진 건 그날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 이후로 저와 대화가 더 줄어들었어요. 지 부인이 뭐가 그렇게 이쁜지 퇴근만 하면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고 둘이서 있었습니다. 다 늦은 나이에 겪는 신혼이라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사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것도 거슬리더라고요. 그날 방에 들어간 아들이 뭔가를 지 마누라랑 한참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더군요.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돈 벌러 안 나간다고 구박하셨어요? 역시 짐작대로 저한테 기분 나빴던 걸 그대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니, 그대로도 아니죠. 더 부풀려 이야기한 거죠. 자기 입맛대로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듣고 저에게 따지러 온 아들도 진짜 대단한 놈이죠. 안 그래요? 무슨 소리냐? 구박을 하다니. 저 사람이 그러던데요. 어머님이 자기 돈 벌러 안 나간다고 무시하고 구박해서 못 살겠다고. 지 빨래도 지 손으로 안 해놓고 나한테 빨래 왜 이렇게 돌렸냐고 뭐라고 하길래 그럼 네가 하라고 하니까 나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너도 마찬가지지 않냐 한 것뿐이다. 제 말이 또 틀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제 그 말에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하더군요. 곧 죽어도 잘못은 한 거 없는지 엄마 앞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야 하던 그런 놈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먹이고 입혔으니 이거 원. 저 사람 취직 못하는 걸로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좀 예민하니까 어머니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른이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밥 먹으라는 소리도 없이 저녁도 굶기면 어떡합니까? 완전 천하의 불효자식 아닌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뒤로 나자빠질 이야기예요. 40이 다 된 며느리 언제 밥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챙기기까지 해야 하냐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인지. 제가 애니? 70 먹은 노인네가 40 다 된 며느리 저녁밥도 차려서 대령해야 돼? 지가 배고프면 차려 먹으면 되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면 뭐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해놓은 밥 있겠다. 국 끓여놨겠다. 나와서 퍼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냐? 어? 지가 생각해도 어이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지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놈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으려는 듯 제 앞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싸가지 없이. 아무튼 예민한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싹바가지 없이 말하고는 나가더군요. 뭐 대단히 부모에게 잘하거나 다정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도는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마저 아니었던 겁니다. 섭섭하기도 너무 섭섭하고 무엇보다 서러웠어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눈물도 찔끔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져줄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한번 지들 말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빨래통에 며느리 빨래가 들어있으면 골라내고 하고 밥도 딱 저 먹을 만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며칠이 반복되자 며느리가 점점 약올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한날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진짜 쪼잔하게 이러실 거예요? 내가 뭘? 지금 몰라서 그러세요? 진짜 노인네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꼭 해가지고 진짜. 어머님 친구 없으시죠? 너는 그 막말하는 버릇부터 고쳐야 돼. 씩씩거리며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보복이라도 하듯 집 안을 어질러 놓더라고요. 설거지도 하지 않고 뭐 먹다가 흘린 음식도 닦지 않고 말이죠.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가거라. 그럼 집 해주세요. 정말 뻔뻔하기가. 그런 아이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을 정도였어요. 한동안 그렇게 집에서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워낙 더운 걸 못 참는지라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숨도 못 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며느리가 외출을 하면서 그럽디다. 에어컨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전기세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 말에 제가 대답 없이 며느리를 빤히 봤어요.
지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터니 나가니까 제가 집에서 에어컨 트는 비용도 아까웠나 보죠. 전기세 지 남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말이에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양반이 에어컨 그렇게 팡팡 틀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 좀 아끼세요. 그 말에 정말 여태 참았던 게 다 빵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틈에 아들네 방으로 들어가 박스에 짐을 쌌어요. 보이는 건 다 담았습니다. 퇴근하면서 같이 들어왔는지 아들네 부부가 들어와서는 놀라더군요. 지금 뭐 하세요? 왜 제 물건에 손을 대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가 에어컨은 왜 트냐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겠냐? 그것도 내 집에서? 그 말에 큰아들이 움찔하고서는 며느리를 한번 보더군요. 전기 아끼라는 차원에서 말한 거죠. 그런 얘기 좀 들었다고 이렇게 내쫓아요? 집 가지고 진짜 더럽게 유세 떠네. 별로 좋지도 않은지. 원래 그 정도 되면 큰아들도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입을 꾹 다물고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저벅저벅 걸어가 남편이 제 앞으로 남기고 간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내 전 재산이다. 나는 이거 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둘째네 다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던진 통장을 며느리가 주워들면서 꿍얼거렸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더니 금액을 확인하더니 눈이 경악으로 커졌어요.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며느리의 그 반응에 큰아들이 며느리가 들고 있는 통장을 가져가서 보더군요. 그리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복권 내셨어요? 네 아빠가 죽기 전에 사줬던 땅이랑 보험금 정리한 돈이야. 그걸 왜 저는 모르는데요? 네 아빠가 니들한테 비밀로 하랬다. 돈 가지고 형제들 싸움 나고 그러면 나 힘들다고 없는 척하고 살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다 쓰고 애들 주든 어디 기부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 말에 큰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여간 아버지도 진짜. 지 아버지한테 섭섭한 듯 보이는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제 통장을 확인하자마자 뭔가 생각하는 듯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죄송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갑자기 석고대자하는 그 모습에 진짜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니네가 안 나간다면 내가 나가야지 뭐. 작은 애 한국아에 들어온다고 하더구나. 내가 니들 이야기했더니 들어오면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 이 집은 너네 해라. 그 외에 재산 상속은 니들한테는 없으니 그런 줄 알고. 민재 들어온대요?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더구나. 도련님은 갑자기 왜... 그쪽도 어머니 재산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나 민재 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짜증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집은 지금 잘 받아봐야 3억인 집이었어요. 제 통장에 20억이 넘는 돈을 받는데 이 집이 마음에 찰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큰며느리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음식을 다 해놨더군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딴에 노력을 한 거겠지만 저는 더 괘씸했습니다. 그러면 여태 할 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국이 너무 싱겁네. 그럼 간을 좀 더 할까요? 늙으면 혀가 둔해져서 간이 점점 세진다고 하더라. 누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를 돌려줬어요. 입을 삐죽거렸지만 금방 다시 웃더군요. 그거야. 어머님이 짜게 드시면 건강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에어컨을 먼저 틀더군요. 그래서 또 말해줬습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 전기세 많이 나오게 에어컨은 왜 트냐더니. 그 말에도 인상을 잠시 쓰더라고요. 속으로 그 말을 여태 기억하고 있었어 음흉한 노인네 라고 하는 표정이 다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잖아요. 오늘 많이 덥죠, 어머님? 수박 사왔는데 수박 드실래요? 그렇게 며칠을 제 위를 맞추려고 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도 넘어가 주지 않았어요. 큰며느리는 점점 참기 힘들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자기가 한 거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갔는데 아들 부부 방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이 조금만 참아. 나 진짜 못 참겠어. 성질나서 저 노인네 얼굴도 안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 저 많은 재산 다 동생 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저 노인네 내일이라도 콱 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상속분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 당신이 큰아들이라 더 많이 받을 텐데. 당신 말대로 노인네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좀만 참자. 나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그 말을 듣던 제가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열린 문과 함께 제가 나타나니 아들네 부부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너네한텐 한 푼도 안 줘. 절대! 그러고 방에 들어왔는데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들이라니 말이죠. 당장이라도 제가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큰아들네 부부와는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 다 둘째 주는 걸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들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나한테 아들은 둘째 하나다. 내가 곧 이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방문을 쾅 하고 닫고는 들어왔어요. 문 너머로 지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공증받았으면 끝 아니야? 우리 어머니지만 독하시네. 뭘 저렇게까지 하셔. 저 노인네 보통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들으시겠다. 좀 조용히 좀 말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말투로 제게 묻더군요. 그게 진짜예요? 형이 엄마 숨겨둔 재산 있는 거 나보고 알고 모시겠다고 한 거냐고 엄청나게 따지던데. 그게 너한테도 전화를 했든? 내가 그래서 형은 엄마가 돈 있으면 모시고 없으면 안 모시는 거냐니까 그래도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비열하다느니 뭐 어쩌니 하면서 난리치다가 끊었어요. 숨겨진 재산이라니 우리 집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니 역시 우리 아버지답다며 웃더군요. 졸지에 부자 엄마가 생겼다면서요. 형 그러는 거 보니까 엄마 진짜 형이랑 살게 두면 안 되겠어요. 듣자 하니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별 진상을 다 부린 것 같더군요. 어머니 재산 원래 알고 있었던 거냐, 네가 유언장 쓰고 공증 받으라고 어머니한테 시킨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에만 있는 노인네가 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 한국에서 살집 구하러 애엄마 들어갈 거예요. 형의 말투가 너무 험악했다고, 그런 집에서 엄마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었는지 너무 잘 알겠다며 작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을 구해놓으면 자기들이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혼자 그 집에서 미리 살라더군요. 둘째네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지만 그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괜히 니들이 고생하는구나. 어차피 집 구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좀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애들 엄마는 좋아하던데요. 엄마 음식 맛있다고. 벌써 시어머니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고. 자기 음식이 맛없어서 그래. 일주일 뒤
작은 며느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물론 아들네는 모르게 말이에요. 알았다가는 무슨 회방을 어떻게 놓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방도 4개고. 조금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3개가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어요. 그 평수에 방이 4개인 건 흔치 않은데 잘 됐다며 작은 며느리가 손바닥을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큰 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보태고 말이죠. 지들끼리 살다가 노인네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런 보상 정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좀 더 큰 집으로 보고 싶은데. 어머니, 저희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내가 보태주마.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면서 그건 진짜 괜찮다며 저를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더 큰 집으로 계약했습니다. 60평대 집이었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어서 딱 2배가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위치도 훨씬 더 좋았어요. 딱 봐도 돈을 좀 썼구나 싶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이런 집을 고른 것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가 보고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라고요. 이사날이 정해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큰며느리가 알게 됐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뭐 이렇게 쪼잔하게 구세요, 진짜? 나랑 같이 살기 싫어했잖니. 나가겠다는데 왜 난리야, 난리가.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만지 확인하고 하는 사과가 사과니? 그동안은 제 눈치만 보면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진짜 나간다고 하니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 그대로 이사하는 날 이사 가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을 확인하고는 정말 배가 아파 죽더라고요. 이 집을 제가 사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한참을 보던 큰며느리가 다짜고짜 거실에 드러눕더라고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들들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사는 집보다 2배는 좋기 더 큰 집에 배가 어지간히도 아파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이 집 앞에서는 이성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너네 지금 사는 집도 아직 4명인 거 알지? 제가 그 사실을 일깨워줬어요. 여차하면 그 집도 빼겠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랬더니 한참을 씩씩거리다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작은 아들네 집에 대해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서운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그 집도 제 명의라는 사실을 한번 깨우쳐줘서인지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진짜 막장은 둘째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둘째네가 한국에 들어오고 저와 첫째네는 만날 일이 더 없어졌어요. 한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징징거리던 큰며느리가 한동안 조용하길래 그래도 그 집은 받고 싶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형이 소송을 했어요. 뭘로? 누구를? 어머니를요. 상속을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충격으로 눈앞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게 맞나 보더군요. 당장이라도 큰아들 네 집에 가서 그 둘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걔들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서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것들 괘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병원을 나와 다음 날부터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직계 가족은 상속 권리가 있긴 해서 어느 정도 주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많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니 제가 원래 주려고 마음먹은 살던 집보다도 적게 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었거든요. 그건 큰아들네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큰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집을 왜 내놔요? 내 집 내가 내놓는데 니네 허락이 왜 필요하니? 내 집이라니 저희 집이죠.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너네 집이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아니 진짜 이 노인네가 노망 들었나? 준다고 분명히 말했고 내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 말에 화가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노인네라뇨, 노망이라뇨.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아, 어머니가 재산 다 준다고 하니까 좋아 죽겠지? 얼마나 앞에서 알랑받고 꼈으면 이 노인네가 홀라당 넘어가냐고. 왜, 네가 우리 집도 달라 그랬냐? 내가 준다고 한 증거 있니? 그 말에 큰아들네 부부가 둘 다 멈칫하더라고요. 그건 엄연한 내 재산이야. 나는 너네한테 안 줄 거니까 당장 집 빼라. 안 그러면 소송해서 강제로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내가? 돈 없다고 할 때는 세상 무시하면서 며느리 밥 차려라, 에어컨도 틀지 마라 하더니 돈 있다니까 태도가 싹 바뀌었다가 그래도 안 준다니까 지 부모한테 소송 거는 자식한테 이 정도도 못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너무한지. 제 말에 큰아들네 부부는 씩씩거리며 절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봤다. 소송에서 너네가 이겨도 내가 줘야 하는 돈이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집 가격보다 적더구나. 게다가 나는 니네 아빠가 이럴 때 대비해서 혹시나 하고 남겨둔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어. 그 말에 큰아들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이건 아마 예상도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 집은 주려고 했더니 너네한텐 그 정도도 과한 것 같구나.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고도 큰아들네 부부는 한참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 그제야 나가더군요. 그 뒤로 부동산에서 집만 보러 가면 행패를 부려서 집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강제로 내보내려면 소송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는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커피숍으로 나가니 그전보다 훨씬 순한 눈을 하고 앉아있더군요. 어차피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소송 취하할 테니까 어머님도 집 빼라고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소송을 하면 강제로 나가야 하는 걸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유언장까지 있는 마당에 잘못하면 그 집에 반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게 계산을 미친 거죠.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의 자식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남편을 봐서라도 그냥 그 집은 두세요. 나는 너도 너지만 그 자식이 더 괘씸해. 아들이라는 놈이 지 엄마를.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마음이 좀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집을 그대로 두는 건 생각을 좀 해보마. 당분간은 둘 테니까 돌아가.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본다니까. 그냥 집은 저희한테 주세요. 네? 뭔가 집을 자꾸 지들한테 준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그 말은 안 했습니다. 너 왜 자꾸 내 대답을 강요하니? 생각해 본다고 했잖니?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니 한숨을 한번 쉬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희가 잘할게요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듣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제사였는데 큰아들네가 작은 아들네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제사는 오는 게 도리이지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일찍부터 와서 작은 며느리를 돕더라고요. 뭐 그런 척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척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도 퇴근하고 작은 아들네로 왔어요. 제가 섭섭하게 해드린 건 마음 푸세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시니까 아들이 아직 덜 컸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나이 40 넘어서 아직 덜 큰 거면. 작은 아들은 저 때문에 참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지 형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긴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고 형만 아니었으면 이미 주먹 몇 번은 날아갔을 거라고 화를 냈었으니까 말이에요. 작은 아들의 그 말에 큰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저를 보고 참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큰 마찰 없이 그렇게 남편의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좋은 술 한 병 가지고 왔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큰아들이 술 한 병을 꺼내더군요. 내일 출근돼야 되는데 무슨 술이야. 그래도 좋은 거니까 한 잔씩들만 해. 화해의 의미로. 남편의 제삿날에 뭔 일이야 있겠나 싶어 좋은 마음으로 술을 받아 마셨어요. 큰아들이 연거푸 술을 들이키길래 좀 걱정되긴 했지만 뭐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술에 좀 취하자 작은아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너 야가 빠진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뭐, 너 어머니 재산 그만큼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지? 큰아들의 그 말에 작은아들이 기가 찬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형도 몰랐잖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 없었어? 정말? 그때 니들한테 처음 말한 거라니까. 그럼 네가 뭐 우연히 알게 돼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나는 어머니 재산 안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작은아들의 그 말에 큰며느리가 코드숨을 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저희는 있는지도 몰랐던 재산인데 못 받는 게 뭐 어때서. 그걸로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한 자식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상이고. 성인 군자 나셨네. 돈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다고. 형님네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자식도 드물죠. 작은 애들의 그 말에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형이랑 형수는 어머니한테 더한 말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왜 지들이 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의 잘못한 것만 요란법석 떠는지 모르겠다. 뭐? 지? 큰아들이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작은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 못해!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그 말에 모두가 멈췄어요. 니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만.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혹시나 만에 하나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네 부부는 그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았다는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저도 지쳐서 그냥 그 집을 주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전화해 집을 줄 테니까 그냥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조용히 각자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의 이전도 해주세요. 이럴 때는 참 빠르더군요.
해주겠다고 한 거니 큰아들 명의로 집 명의를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다시 재산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길래 저는 그 둘이 그걸로 만족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어느 날부터 제 전화로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돈을 달라는 전화였어요. 빚을 독촉하는 문자들도 이어졌고요. 나한테 요즘 왜 자꾸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작은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아들이 뭔가 불안한 얼굴로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며 저를 팔아서 오만 곳에 다 돈을 빌리고 다닌 거였어요. 3억이 넘나 봐요, 빚만. 그 사이에? 제가 돈이 있다고 큰며느리에게 말한 게 반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반년 사이에 3억이라는 돈을 제 이름을 팔아서 빌리고 다닌 겁니다. 얘는 정신 차릴 애가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변명을 들어볼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은 아들도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사실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큰 소리 내는 것도 처음 봤지만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이며 울먹이는 것도 처음 봤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긴 아나 보다 했습니다. 나는 못 갚아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집을 팔든 말든 하거라. 알아보니 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더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니 제 발목을 붙잡더군요. 어머님, 제가 진짜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갚아주려면 갚아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게 뻔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갚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아이를 여전히 데리고 사는 아들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난 얘 돈 못 갚아준다. 네 명의 네 집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부인 돈 갚아주든 갈라서든. 갈라서든이라는 제 말에 큰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런 말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요. 아니 어머님, 말씀을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가 빚이 좀 생겼다고 갈라서라 말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좀 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섭긴 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갚아주지 않고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나들을 보니 뭔가 생각이 많은 듯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 내가 당신이 나 몰래 이렇게 진빚까지 집 팔아서 갚아줄 순 없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 남편은 끝까지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도 없이 저지를 수가 있어? 3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그냥 달라고 하면 나오는 돈이야? 대체 그거 다 어디다 갖다 썼어? 그제야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아들과 제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정이 있지. 나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사치를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말아먹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치품을 다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까운지 망설이는 눈을 할 때마다 그냥 그거 들고 빚이랑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내놓더라고요. 아직 가지고 있는 돈 몇천과 사치품을 정리하니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나오더군요. 거기에 큰아들이 여태 모아둔 돈을 보태 1억 5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제가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각서를 쓰게 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시에는 제가 대신 갚아준 1억 5천만 원도 빚으로 다 갚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됐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좀 시간이 흘렀네요. 아직까지는 별 사고 없이 둘이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데 작은 아이네 집에 와서 새로 생긴 가구다, 옷이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툴툴거리긴 해요. 사실 작은 아이네 집에는 집을 살 때 제가 보태준 것 말고는 저한테 따로 받아간 재산이 아직 없는데 말이죠. 제가 다 준 줄 알고 그렇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한날은 술을 먹었는지 잔뜩 꼬인 혀로 저한테 전화해서 원망을 털어놓은 적도 있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한테 좀 섭섭하게 했다지만 그래도 큰아들 집에 이렇게 매정하게 한 푼도 안 주고 작은 아들만 챙기시는 건 진짜 어머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독한 건 진작 알았지만 살다 살다 어머니같이 독한 노인을 처음 봐요. 한 푼도 안 주다니. 니네 사는 집이랑 네 빚 1억 5천 갚아준 게 준 게 아니냐? 그거 꼴랑 5억도 안 되는 돈. 내가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다 봤는데. 그러면서 한참을 서운하네 어쩌네 중얼거리다 끊더라고요.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하시겠죠?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냐고요. 일단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써둔 상태긴 합니다. 일부는 기부하고 대부분은 작은 아들네 주는 걸로요. 저도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큰아들은 제 핏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큰아들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고를 안 치고 있기는 하나 큰며느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60대를 바라보는 마음 많은 20대인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요즘은 본격적으로 봄이 와서 꽃도 피고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한 것이 지나간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누구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어 보는 것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하던데 저도 혹시 그런 걸까요? 저는 요즘 늙어서 죽을 때의 제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한답니다. 그런 생각을 굳이 왜 하느냐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셨던 경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고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언제든 저에게 닥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지역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도 1시간에 2대 오곤 해서 저는 항상 동생들과 학교를 한참 걸어 다녔어야 했어요. 흙길을 걸어 다니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생계전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바느질거리를 어머니와 함께 받아와서 바느질 요령을 배워서 어머니와 바느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근처 도시에 있던 미싱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싱을 배우면서 손가락도 많이 다치고 피가 철철 날 때는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하다 보니 일이 손에 익고 또 제가 미싱을 드르륵 드르륵 박을 때마다 옷이 만들어지니 그런 것들이 신기하면서 옷 만드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는 도시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퍽 외로움을 타게 되었습니다. 동네에는 같은 고향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는 동네 언니들도 있고 또 같은 공장에 다니는 언니들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고 또 각박한 도시 인심을 버텨내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20살 초반이 될 때까지 계속 미싱 일을 했습니다. 섬유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거리는 많았고 항상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다 보니
허리와 손목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일하던 미신 공장 옆에서 무슨 사무실을 차릴 거라며 몇 명 안 되는 직원을 데리고 낑낑대며 항상 뭔가를 하던 젊은 사장님을 알게 되었죠.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안부를 한두 마디 전하게 되었고 서로 고향 이야기라든지 가족 이야기 등을 하면서 고민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 사장님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부담스러워 거절했으나 계속 밥이라도 몇 번 먹어보고 거절해도 하도 떼를 쓰다시피 하길래 뭘 그렇게까지 나랑 밥을 먹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고 튕기나 싶어 저도 나중에는 그냥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죠. 처음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연탄 연기가 자욱한 고깃집이었어요. 연탄불에 구운 막창 먹어봤냐며 이게 정말 먹다 보면 맛이 끝내준다고 그는 저에게 재차 막창을 권하면서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더군요. 저는 첫 데이트부터 막창을 대뜸 먹자고 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적어도 깔끔한 경양식집 정도는 데리고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원래 고기류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곱창, 막창 이런 것은 질색이라 순대를 먹을 때도 내장은 절대 먹지 않고 선지 해장국도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런 음식을 안 좋아한다고 분명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 남자는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싶어서 이제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미선 씨,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이 막창인 거 알아요? 사실 이 막창에는 사연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가끔 일이 고된 날 저녁에 집에 오시면 항상 사들고 오시던 게 이 막창이랍니다. 저는 그때는 아버지가 먹어보라고 해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며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일하시다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막창을 무슨 맛으로 먹는지 2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그때 아버지와 함께 막창도 먹고 같이 말벗이 되어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막창을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다 큰 남자가 아빠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도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농사일을 하시다가 무리를 많이 하셨는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저와 오빠 동생은 그 카드에 적힌 말을 아빠의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죠. 하필 이 사람이 꺼낸 아빠 이야기에 약해진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막창을 용기를 내어 덥석 먹어보았어요. 그냥 먹는 걸 보기만 했을 때는 물컹하고 이상한 맛일 것 같던 생각과 달리 막창은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찍어 먹으라고 나온 장도 특이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그날 막창을 먹으며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산적같이 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첫인상과 달리 아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어요. 저는 파전 같은 걸 좋아해서 산에 있는 절 구경을 갔다가 한 바퀴 돌고 경치를 구경하고는 내려오면서 해물 파전집에 들러 동동주와 파전을 먹는 시기였죠. 그 사람 역시 자기는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며 바다를 보러 가거나 산을 다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데이트를 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렇기에 혼자 남으신 양가의 어머니를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했죠. 외모가 잘생기거나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역시 저와 보내는 시간이 싫지 않았던지 가끔 우리가 다음에 결혼하면 말이야 하고는 말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웃으며 항상 그 말에 호응을 해주었죠. 몇 번을 그렇게 저를 떠보던 그 사람은 마침내 용기를 얻었는지 어느 일요일 저녁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집 앞 가로등 밑에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둘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모시며 그렇게 오순도순 살지 않을래?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은 우리가 서로의 부모님께 진심을 다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보고 싶어. 내가 너 하나 먹여 살릴 자신은 있으니 이제 그만 나에게 시집 오지 않을래? 내가 정말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잘할게. 저는 그 어떤 설레는 말보다 서로의 엄마에게 잘하며 살자는 그 말이 좋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그 사람에게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좋아 보였어요. 보면 볼수록 곰돌이 같은 둥글둥글한 외모도 좋아 보이고 또 덩치에 안 맞게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한 것도 마음에 들었죠. 우리는 결혼을 위해 양가 어머니와 다 같이 만날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견례 이전에 서로 양쪽 어머니들을 찾아가 미리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계셨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에 대해서 딱히 반대의 말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보통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다고 하던데 남친과 저의 가족들은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맛있게 한정식을 먹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분 어머니께서는 남편 없이 살았던 세월에 대한 고충을 하소연도 하시고 사돈도 제 마음 아시겠지만 정말 자식 건사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두 손을 맞잡으면서 서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과부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모진 시간을 홀로 버텨온 그 마음은 직접 겪어낸 당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겠죠. 양가 어머니들은 자식을 혼자 훌륭히 키워낸 것만으로도 사돈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셨습니다. 단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제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을 염려하시더군요. 홀어머니면 효성이 지극할 텐데 그건 좋은 것이지만 잘못하면 네가 큰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무슨 큰 고생이라 해도 할 게 뭐 있겠냐고 엄마는 또 왜 괜히 그런 소리를 하시냐며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꽃피는 4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 요즘도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꽃비가 내립니다. 그 꽃비를 보고 있으면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꽃이 만개한 것처럼 저는 결혼할 때는 제 인생도 결혼으로 인해 더 좋아지고 마냥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남편과 신나게 신혼을 즐겼어요. 꽃구경을 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펜션을 빌려서 남편이 좋아하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면서 소박하고도 행복하게 계절별로 꼭 나들이를 가며 지냈죠.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푹 빠졌다가 결혼 생활이 적응이 될 즈음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의 첫 아이였어요. 힘들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20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나 죽었다 생각하면서 두 번째 임신 기간을 보내고 나니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생겼더군요. 엄마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고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지만 남들이 다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저도 애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기저귀 갈랴, 먹을 것 챙기랴, 남편 출퇴근 때 입을 와이셔츠 다리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저 자신과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애가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집안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쓰러져 버리신 거였어요. 원인은 뇌출혈이라 했습니다. 평소 혈압이 있으셨는데 추운 겨울에 모자를 안 쓰고 다니시다가 혈관이 수축해서 결국 터져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보통 뇌경색보다 더 심한 것이 뇌출혈인데 정말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다반사이고 심하면 바로 죽기도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발견이 빨라 손과 다리가 좀 불편하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좋으시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실 정도는 되었고 가끔 혼자 외출도 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후 지속적으로 신경외과를 다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치매 소견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뇌경색이 왔던 환자들의 경우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어머님은 치매 진단과 함께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차마 혼자 계시게 할 수 없다며 이제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좀 쓰거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어떠냐고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맞냐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그런 장소에 모시다니 제정신이냐고 남편은 저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잘못하면 다른 가족들까지 자기 생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내가 다 알아서 모실 테니 그냥 당신은 관여하지 말고 있으라고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가족은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나중에는 무척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에 의지하셨고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목욕시키랴, 또 온갖 트집 들어주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받아주랴. 정말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한다던 남편은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드러눕기 바빴고 저는 그 5년의 시간을 어머니 기저귀까지 갈아가면서 보내야 했죠. 제가 결국 어머니를 모시게 되자 저희 친정엄마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래서 홀어머니의 외아들을 걱정했던 거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아들들은 결국 자기 부모 똥오줌 못 받아내고 와이프한테 떠넘긴다며 제가 그런 수발을 들게 된 것을 너무나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덕을 쌓으면 내가 늙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 순간이 오면 또 복을 받지 않겠냐고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로해드리곤 했죠. 그렇게 5년을 혼미한 정신으로 사시던 어머니는 당신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고 가장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낸 제 손을 꼭 잡으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5년의 시간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떠나실 때 그 모습은 천사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인간의 사람이라는 데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의 연속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을 멍하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병수발도 괴로웠지만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확실히 알았던 것은 어머니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남편도 한동안 괴로워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차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어 잘 크고 있었고 저는 이제야 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다니고 싶었던 헬스장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유화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셔서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죠. 그런데 겨우 제 생활을 찾아가고 또 동네 빵집에서 빵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소일거리 삼아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제 용돈 모으는 재미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낸 지 1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니께서는 속이 계속 더부룩하다며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저에게 소화제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련하게 그러지 말고 동네 내과로 가서 한번 검사도 받아보고 병원 약을 먹으라고 그래야 고생 많이 안 하고 빨리 낫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 말대로 동네 내과에 가서 증상을 말씀하셨대요. 속도 좀 쓰린 것 같고 명치 부분도 가끔 아프다는 그 말을 듣더니 의사가 그러면 혹시 위내시경 해보신 지는 얼마나 되었냐고 해서 어머니께서 한 10년은 된 것 같다시니 의사가 그러면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했대요. 그런데 내시경을 한 후 의사의 표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났구나 직감을 하신 엄마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엄마에게로 뛰어갔어요. 허겁지겁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약하고 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러게 내가 진작에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요. 아, 얘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나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아니, 엄마,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갔어야지. 정말 엄마 이제 어떡해. 저는 다른 형제들도 모두 오라고 소집한 다음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의사가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으니 식이 잘 하시도록 도우면서 수술을 하고 그 후 병고안을 누가 맡을 것인지 어떻게 엄마를 돌볼 것인지 등등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일단 큰오빠는 자신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고 지방의 조선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회사 안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막내 여동생에게 물어보자 막내는 지금 아기가 2돌이 지나 어리긴 하지만 지금 사는 곳이 엄마 집 부근이니까 일단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돌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막내에게 엄마를 잘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수시로 엄마 집을 들락거리며 엄마가 수술하기까지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당연히 운동이고 유하고 새로 시작한 취미생활은 다시 다 때려친 상태였죠. 그래도 어머니를 잃어본 경험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일단은 엄마와 최대한 시간을 보내고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집과 엄마 집을 오가는 사이 당연히 초등학생이던 애들은 준비물을 빼먹기도 하고 아빠가 등교를 시키다 보니 체육복을 잘못 가져가기도 하는 등 엉망진창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때는 엄마를 최우선으로 보필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그러더군요. 그날도 엄마 집에 다녀와서 허기가 져서 남편이 사다 놓은 반찬들을 허겁지겁 밥통에 있던 식은 밥과 함께 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장모님 집에 계속 갈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 나랑 애들 안 챙기고 장모님만 챙길 거냐고? 뭐? 저는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단맛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5년을 모셨는데 고작 엄마 집 한두 달 왔다 갔다 한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요? 저는 서러움이 울컥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죠. 지금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뭐가 언제까지야? 엄마 수술 잘 하시고 항암 잘 마치실 때까지지?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은 어쩌고?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시집갈 때까지 챙겨주고 밥해준 내 엄만, 그리고 암에 걸린 우리 엄마는 가족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저는 갑자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들섞여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그런데 뒤이어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거더군요. 나 때는 내가 외동이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셨지만, 또 내가 일을 하니 당신이 많이 돌봐드렸지만, 장모님은 자식이 셋이나 있으시잖아. 그런데 왜 하필 당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거나 하고 처제가 들여다보면 되지 않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아. 그걸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가 남편도 없이 삼남매 키우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고 뭐고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능력이다 싶더군요. 앞으로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침착하게 이성을 찾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내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건가 싶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서로 어머니밖에 안 계시지 아프시거나 할 때 진심을 다해 돌봐드리자던 그 약속을 저는 순진하게 믿고 다 지켰는데 남편은 저를 5년 동안이나 병고안을 시키고서는 우리 엄마가 아프자 마치 남이라는 듯이 뒤통수를 치다니 남편은 우리의 결혼 때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기만하고 철저히 속였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결혼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왜 몰랐는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너무도 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지금껏 속으면서 당하고 산 것이라니. 그날 저는 혼자 포항 바닷가를 갔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계실 때 가끔 여름에 놀러 가곤 했던 호텔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 해지는 밤바다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놀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수 있어서 인생의 고통을 몰라서 좋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저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버릴까? 죽어버리면 모든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사라질까?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때 우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했던 내 남편이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밤바다를 보라보며 저는 수천 번, 수만 번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과 너무도 다른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흔히들 토사구팽이라고 하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기만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저도 이제 남편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엄마를 지킬 것이며 남편이 우리 엄마 병수발을 들게 만들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시어머니 똥오줌을 다 받고 수발을 들었던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남편이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막내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제 계획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지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엄마 병수발을 들게 할까? 동생이 마침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군요. 저는 동생의 말대로 진짜와 거짓을 섞어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가서 외박을 하고 온 것이 마음에 안 드는지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군요. 저는 그 앞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말이 심했지? 엄마가 아프시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엄마가 중요해도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어야지. 형제들이 돌아가며 장모님은 들여다 봐드리면 되잖아. 일단 당신부터 정신을 좀 차려. 우리가 모시게 되더라도 지금은 자기 멘탈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보기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제가 여동생과 밤새 준비한 멘트를 꺼냈습니다. 근데 여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 근처 땅 있잖아. 그 땅이 요새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대. 거기 대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 계속 땅값이 올랐었나 봐. 지금 그 근처에 대학생들 자취하는 원룸도 엄청 신축으로 올라가고 있고, 요즘 애들이 집이 조금만 멀어도 그냥 자취하고 싶어 하는 데다가 학교 기숙사도 이제 들어가기가 무척 힘들어졌다네. 거기 갭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가 봐. 그래서 땅을 사려는 수요가 엄청 많대.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말도 있고. 막내가 그 부근에 사니까 저번에 봤을 때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근처 부동산에도 가봤는데 실제로 땅값이 무지 올랐더라. 한동안 계속 오르는 분위기일 거라고 해. 그 문제로 우리 남매가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 재산인데 엄마가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일 엄마를 많이 모시는 집에서 그 땅을 가져가기로 했거든. 우리가 모시는 건 어떨까? 그건 안 되겠지. 자기 요즘 회사 사정은 좀 어때? 제가 준비해둔 가짜 미끼를 던지자 남편은 갑자기 말이 없었어요. 누나를 교활하게 이리저리 굴러대는 폼이 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토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을 참으며 계속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이제 2차 미끼를 던질 때였어요. 내가 저번에 내려가서 혼자 부동산에 들러 토지 가격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보니까 엄마가 가진 땅이 워낙 넓은 데다 그 옆에 뭐가 큰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대. 그래서 그게 100억은 된다나 봐. 뭐라고? 얼마? 100억? 남편은 갑자기 물을 마시던 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솔깃해하는 것 같아 신이 나서 말했죠. 그 땅은 결국 막내가 다 가져가겠네. 제부는 엄마 당장 집으로 모신다고 난리라던데. 오빠는 어차피 돈 잘 버니까 별 욕심 없는 것 같고 하며 말을 흐리면서 우리는 어차피 못 모실 거니까 뭐 욕심 버려야지. 그치? 하고는 아쉬운 듯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실 땅이 있다는 말은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한 금싸라기 땅은 원래 우리 엄마 것이 맞았지만 5년 전에 엄마가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처분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오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빠에게 빌려주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동생과 저는 오빠가 맞으니까 그 돈은 그냥 빌려줬다고 해도 오빠가 언젠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죠. 아무래도 아들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는 풍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땅은 그 땅에 비하면 훨씬 보잘것없는 땅들만 있고 그것도 면적이 넓지 않아서 돈이 그닥 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저는 다만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속물이라면 갑자기 모신다고 말을 바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대로 그래도 우리는 못 모신다고 하겠죠. 차라리 못 모신다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정말 한치도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 못난 소리를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설마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모시자. 아예 어머니를 이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병간호를 해드리자고. 응? 다음날 갑자기 아침을 먹는데 남편이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이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땅을 받으면 내가 그 사업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그래.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의 기회는 온다더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남편은 홍조를 띠면서 엄마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핀잔을 주려다가 엄마를 모시게 하고 고생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에 이사를 하겠다고 엄마와 같이 살도록 하자고 맞장구를 쳤죠. 그렇게 저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엄마를 아예 제가 사는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술할 병원도 마침 제가 사는 도시에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로 옮겼죠.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기력이 너무 없고 항암 치료를 못 견디하셔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꼈던 점은 엄마가 하루 종일 기력이 없으시다가도 손주들 뛰어다니고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크게 웃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엄마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듯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 건가 싶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으면서도 저 웃는 얼굴을 언제까지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심을 한 듯 퇴근을 하고는 내내 장모님 하면서 곁에서 엄마 시중을 들었어요. 엄마가 민망해 하시던 걸 알면서도 목욕 시중도 들고 제가 잠깐 시장이라도 나가서 없을 때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돈이 그렇게 좋나 싶으면서도 참 그래도 엄마가 보기에는 사위가 그렇게 살뜰히 챙기니 엄마가 기분 좋은 것만도 어디냐 싶기도 한 얄궂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얼마 안 가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지 했던 것이 남편이 엄마를 잘 돌보면 돌볼수록 말할 수가 없게 되었죠.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꾸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너무 큰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하시고 완치에 가깝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암 판정을 받은 시절부터 15년이나 더 살다가 돌아가셨죠.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돌아가실 때 엄마는 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렇게 잘 모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이 좋았어요. 물론 엄마와의 추억이 생각나서 슬펐지만 그래도 호상이었고 또 아프셨던 것에 비하면 오래 사셨죠. 오빠와 동생과 그렇게 상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 저는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없겠지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속물이라고 속으로 미워했던 남편도 엄마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우울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우리는 엄마를 애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째 되던 날 남편이 드디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때 말했던 어머니 땅 말이야. 그거 언제쯤 우리한테 오는 거지? 무슨 땅? 아니 왜 돈이 많이 올라서 시가가 지금 100억 원 넘었다던 그 땅 말이야. 아, 그 땅. 여보, 그거 내가 그때 자기가 우리 엄마 그만 챙기라고 말해서 내가 화가 나서 했던 거짓말이야. 뻥이라고. 놀랐어? 뭐라고? 저는 짐짓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남편이 장모님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을 알기에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돈은 뭐였지? 응? 무슨 돈? 아니, 형님이 나한테 실은 어머니 모신 지 5년쯤 되던 때랑 10년쯤 되던 때 통장으로 돈을 보내시면서 미선이가 말한 그 땅 처분한 돈이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돈을 주고 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했는데 미리 준 거 알면 안 좋아할 거라고 여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자신이 말할 거라고 하시는 거야. 당신한테 아무 말씀 없으셨어?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오빠가 최서방한테 돈 줬어? 1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2번이나 줬다며? 어떻게 된 일이야? 아, 미선아. 내가 막내한테서 네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실은 마음이 안 좋아서 네 신랑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 진짜로 돈을 바라고 엄마를 모시는 거면 내가 사람을 좀 쓰더라도 내 곁으로 엄마를 다시 모시고 오려고 했지. 그런데 너네 신랑이 말이야. 내 생각보다 속이 깊더구나. 무슨 말이야 그게. 그때 얼마나 아이들하고 남편 챙기라고 나한테 이기적으로 굴었는데. 그게 말이다 미소나. 너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모양이야. 일단 다른 가족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멘탈을 잡아야 하는데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당장 숨 넘어갈 사람처럼 굴어서 걱정이 돼서 일단 말린 다음 안정적으로 어머니 모실 방법을 찾자고 말하려고 했대. 당연히 그동안 5년이나 병수발 들어준 너에 대한 고마움이 컸고 그래서 자신도 뭔가 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재산 이야기를 하기에 그거에 관심 있는 척하고 장모님을 맡기로 한 거래. 무슨 말을 해도 그때는 네가 자기 말을 안 믿고 억울해할 태세였다는 거야. 뭐? 자기도 그 말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었대. 그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또 치매 걸리셨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들인 자신보다 며느리인 너를 기억하는 걸 보고 반성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결혼 때 너희들이 했던 약속이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모님과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장모님이 마지막 남은 내 부모인데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내에게도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하는데 내가 차마 엄마를 내가 모시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너희가 모시도록 둔 거지. 그리고 막내가 상의해서 엄마가 그때 땅 판 돈으로 빌려줬던 종잣돈을 주식으로 놔뒀다가 너희에게 준 거야. 물론 네가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희 신랑 앞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느새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분명 처음 결혼할 때 서로 엄마들에게 잘하자고 했던 그때 그 눈빛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는데 저는 남편의 진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어머니를 5년이나 모시면서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남편을 똑같이 고생시킴으로써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오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동안의 세월에 속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죠. 여보! 응? 당신 왔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 진심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여보. 저는 갑자기 와락 남편의 품에 달려들어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했어요. 저는 울면서 더듬더듬
오빠를 만나 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장모님께서 자식을 잘 키우신 것 같아. 당신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르고 반듯한지 내 엄마도 잘 챙기지 못하고 큰소리만 쳤던 예전의 내 모습이 또 부끄럽네. 여보, 그런데 나 처음에는 당신이 했던 말에 조금쯤 혹한 것도 사실이지만 100억이나 되는 돈이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믿질 않았고 그냥 나중에는 장모님과 친해지니까 그저 나에게 남은 마지막 부모님이신데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만 남더라. 아직도 장모님이 식사하시던 모습이나 기운이 좋으실 때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죄서방 하시며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서네. 정말 장모님 뵙고 싶다.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길고 긴 세월의 오해를 그렇게 풀고 또 서로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못나게 굴었던 부분이나 남편을 오해한 세월 등이 전부 저의 부덕인가 싶었습니다. 진작 서로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했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남편과 제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제가 애꿎게 복수를 계획하고 오랜 세월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저처럼 배우자에 대해서 괜한 오해로 미움의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배우자가 섭섭한 말을 하거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계절은 봄이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너무 힘들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랍니다. 다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